제 13장 젊음의 조상. 지금까지는 미셸의 어린 시절과 청소년 시절에 대해 미셸 개인의 독특하거나 특징적인 학창 생활에 대해 말했지만, 이번에는 당시 학생들의 일반적인 생활상에 대해 잠깐 이야기하고자 한다. 미셸도 역시 일반 학생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당시의 사회상에 대해서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미셸은 거의 언급하지 않았지만, 당시에는 파리만이 아니라 프랑스 전역이 테니스에 미쳤다라고 말하고 싶어질 만큼 이 공놀이 열풍에 휩싸여 있었다. 물론 테니스라 해도 초기에는 오늘날의 테니스와는 양상이 많이 달랐다. 우선 명칭 자체가 주드 폼, 직역하면 손바닥 놀이였고, 요컨대 맨손으로 공을 쳐서 상대편에게 돌려보내는 놀이였다. 오전 수업이 끝나면 학생들은 일제히 교실 밖으로 몰려나와 학교 안 마당이나 학교 밖 광장에서 이 공놀이에 열중하곤 했다. 공은 솜이나 털실을 똘똘 뭉친 다음 헝겊이나 가죽으로 싸서 꿰맨 것이었다. 처음에는 맨 손바닥으로 공을 쳤지만 손바닥에 상당한 부담과 고통이 따랐기 때문에 이 공놀이에 사람들이 열중하기 시작하자마자 이중 장갑이 개발되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장갑에 소쿠리 같은 것을 동여 매게 되었고, 이 소쿠리 달린 장갑이 이어 마침내 오늘날의 라켓과 비슷한 손잡이 달린 채가 출현했다. 물론 라켓이라고 해도 각양각색이어서 동그란 것, 네모난 것, 석쇠 같은 것, 또는 양피지를 바른 북 같은 것도 있었던 모양이다. 라켓의 도입과 더불어 이 공놀이는 비약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했고, 동시에 코트의 면적도 일정해져서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정해졌고, 개중에는 테두리를 판자로 둘러친 코트도 출현했다. 판자로 주위를 둘러치자 그 판자벽에 맞고 되튠 공을 이용하는 다른 놀이 규칙도 생겨나 여성의 참가를 초래했다. 여성이 참가하자 이 공놀이는 더 한층 인기를 얻어 16세기 말에는 성벽으로 둘러싸인 파리 시내에 무려 250개나 되는 코트가 있었고 7,000명에게 일자리를 주었다니까 정말 대단했던 모양이다. 물론 코트 중간에는 네트도 없이 수를 늘어뜨린 줄 하나만 쳐놓았기 때문에 공이 그 줄 위를 지나갔느냐 아래를 지나갔느냐를 놓고 옥신각신하는 다툼이 자주 일어난 모양이다. 그리고 주위를 벽으로 둘러치는 단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비 오는 날에도 공놀이를 할 수 있는 실내 코트가 생겨났고, 코트 주위의 평지에 관중석이 설치되고 나아가서는 계단식 관중석도 생기게 되었다. 이 실내 코트는 극장으로 전용되기도 했고,
훗날 프랑스 혁명 때는 저 유명한 테니스 코트의 서약이 보여주듯이 연설회나 토론장으로도 쓰이게 되었다. 이 공놀이의 득점 계산을 15진법으로 한 것은 좀 지나친 일이었는지도 모르지만 처음부터 15점, 30점, 45점으로 득점을 계산한 모양이다. 휴식 시간이나 수업이 없을 때는 트럼프나 주사위 게임도 산수나 수학 공부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허용되고 있었다. 그 밖에 음악 시간도 있어서 류트나 스피네트, 하프, 플루트, 샤크비트 등이 연습용으로 학생들에게 주어졌다. 스포츠로는 테니스 외에 승마, 마상 시합, 도끼를 이용한 무술, 창검술, 토끼 사냥, 높이뛰기나 수영, 활쏘기, 봉술 등을 가르쳤는데 이런 수업은 야외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돌아오는 길에는 식물 채집과 표본 제작도 가르쳤다. 미셸은 위에서 말한 스포츠나 게임, 무술에 대부분 서툴렀다. 저녁 식사는 6시부터 7시까지 1시간쯤 걸린 듯하고 식사하는 동안 당번 학생이 낮에 들은 강의의 요점을 복습했다. 그리고 저녁을 먹은 뒤에는 밤하늘이 맑으면 별자리나 별의 운행 등에 대한 천문학 강의가 있었다. 취침 시간은 대개 8시나 9시였지만 특별 허가를 받은 학생은 한밤중까지 등불을 켜놓을 수 있었다. 앞에서 깜빡 잊고 말하지 않았지만 기상시간은 이르면 오전 4시, 늦어도 오전 5시였다. 당시 수도원에서는 새벽의 첫 기도를 오전 3시에 드렸다는 점을 염두에 두기 바란다. 비가 내려 밖에 나갈 수 없는 날에는 위에서 말한 각종 스포츠나 무술 연습 대신 건초 묶는 법이나 장작 패기, 톱 사용법, 창고 안에서 탈곡하는 법을 가르쳤다. 실생활에 필요한 이런 기술을 배우는 시간에도 이제까지 배운 라틴어 문장이나 시를 암송하는 복습이 반드시 이루어졌다. 그 밖에 시내나 교회에 있는 공방을 견학하여 초보적인 실습도 했다. 특히 주물과 대장이를 중요하게 여겨졌다. 시대는 바야흐로 금속, 특히 철의 문명 시대로 접어드는 문턱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약방에서 약재를 조합하고 증세에 따라 각종 약재와 약초를 처방하는 법까지 배웠다. 멧돼지나 토끼를 사냥하는 법도 배웠다. 학교에서 멀리 떨어진 농장이나 목장에 가서 운영 방법을 견학하고 포도주, 양조 기술도 배웠다. 법정에 참관하여 재판 진행 절차나 변호사의 변론 등을 현장에서 견학하고 강의를 듣기도 했다. 과외 학습도 범위가 넓고 내용이 충실했다. 20세도 안 된 나이에 벌써 이렇게 많은 분야에 관심을 갖고 두루 살필 수 있다면 참으로 훌륭한 교육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17세기 이후 프랑스가 유럽 문화의 지도자 가운데 다수를 배출한 배경도 납득이 간다. 그 밖에 저명 인사의 공개 연설, 중국이나 인도나 아메리카를 여행하고 온 사람의
보고도 들으러 가야 했고 학교 안에서 라틴어 토론회나 연극도 해야 했다. 이래서는 학생들이 잠시도 한가하게 쉴 틈이 없을 것 같지만 청춘은 어떤 사정이 있다 해도 시간을 훔쳐내는 재능을 갖추고 있는 모양이다. 파리에는 스위스, 독일, 폴란드, 에스파냐 등지에서 많은 학생들이 유학을 왔고 교수들의 국적도 다양했기 때문에 국제적인 교양과 지식을 함양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었다. 이런 교육이 14~15살부터 기껏해야 20살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과외학습인 스포츠나 실습 교육도 놀이를 겸한 흥미로운 것이었다. 라틴어나 그리스어 문법을 배우고 시와 문장을 암기만 한 것은 아니다. 이리하여 20살 정도가 되면 학예와 무술을 웬만큼 익힐 수 있고 아직 유년기에 있었지만 당시의 산업기술에 대한 지식과 교양도 갖추게 된다. 그 후 법률가로 출세하고 싶은 학생은 툴루즈 법대에 가고 의사를 지망하는 학생은 몽펠리에 의대에 가도록 되어 있었다. 신학을 공부하고 싶은 학생은 파리 대학 신학부인 소르본 대학으로 갔다. 교육이란 바로 이런 게 아닐까. 시험 치르는 기술만 갈고 닦은 일종의 추상적인 기술자를 양성하는 것을 제1의 목표로 삼는 교육을 과연 교육이라 부를 수 있을까? 에라스무스와 라블레가 온갖 비난과 경멸을 퍼부은 소르본 대학, 특히 몽테규 기숙사에서 행해진 비인간적인 교육법과 비위생적인 생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 왕립 교수단은 소르본 대학의 교육법에 대한 하나의 반동으로 생겨난 것이었다. 이 교수단은 훗날 꼴레주 드 프랑스가 되었지만 교수단을 설립한 프랑스와 1세는 최대한의 지원을 약속했음에도 전용 건물조차 세워주지 않았고 교수들에게 봉급을 지급하는 것도 걸핏하면 잊어버려서 교수들의 고생이 끊이지 않았다. 교수들은 여러 곳에 돈을 벌러 나가야 했다. 훗날 꼴레주 드 프랑스 건물이 완성되었을 때 어느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꼴레주 드 프랑스를 세운 것은 건물이 아니라 인간이라고.